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시간 전망, 투자 전력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라이프 자산운용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제 좀 주로 ESG 투자 뭐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지금 얘기 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핫한 주제인 ESG 투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 좀 얘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의장님 그러면 가치 투자의 대명사, 가치 투자의 대표적인 주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왜 가치 투자자인 이채원 의장이 ESG 투자를 얘기하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네, 가치 투자와 도대체 ESG 투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근래에 네. 깨닫게 됐는데요. 네. 제가 사실 작년에 32년 재직했던 한국투자 그룹을 이제 떠나면서 네. 많은 반성과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음. 사실 제가 운영하던 가치주 펀드가 최근 5, 6년간 성과가 안 좋았어요. 음.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곰곰이 되새겨 보면은 사실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 6년간 강하게 왔다는 거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거는 좀 변명에 불과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고민을 했는데 그게 바로 ESG였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ESG가 취약해서 이렇게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ESG라고 하는 거는 좀 다소 생소한 단어긴 한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ESG는 지금 아주 뭐 광풍이 몰아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열광이 글로벌하게 지금 예, 투자 뭐 테마로 지금 난리가 떠오르고 아닙니다, 있죠. ESG가. 예. E는 이제 environment라고 이제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 S는 social,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 G는 이제 governance, 뭐 윤리 경영, 투명 경영 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식의 이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ESG의 핵심인 건데요. 예. 근데 한국의 전통 기업들 우리가 주로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전통 산업이다 보니 뭐 화학, 철강, 뭐 시멘트, 제지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근데 뭐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게 뭐 철강이나 이런 시멘트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관계가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가 취약하고 소셜 뭐 소통 안 하고 네. 기업 탐방 안 받아주고 오래된 기업들이니까 뭐 굳이 소통 안 해도 그냥 돈 잘 벌고 돈잘 있는데. 버니까 예. 뭐 IR도 안 하고 뭐 예. PR도 안 하고 뭐 십몇 년 전에 뭐 자꾸 제가 귀찮게 전화했더니 자꾸 전화하시면 배당 안 합니다. 뭐 이런 기업도 있고 예. 회사를 찾아갔는데 뭐 문전박대 당하고 투자자를 인사권도 문전 박대하는 그런 예. 기업들이 예. 전통 기업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비즈니스였죠. 예. 예. 마지막으로 뭐 거버넌스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속세 때문에 주가 오르는 거 원하지 않고 주주 환원에 그냥 인색하고 뭐 배당도 안 하고 뭐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많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원인이 다 ESG가 취약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좀 ESG 가치주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한국에서만 지금 뭐 ESG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방금 우리 얘기했듯이 예, 글로벌하게도 지금 ESG 투자가 지금 엄청난 화제잖아요. 예, 예.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왜 이게 지금 투자의 테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건가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ESG의 물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4년에 유엔에서 처음 이제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수립하면서 네. 그때 주로 이제 뭐 인권이나 노동이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반부패 이런 쪽에 이제 10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이제 태동이 된 거고 처음 이제 ESG라는 용어가 나온 건데 2006년도에 마찬가지로 유엔의 PRI 책임 투자 원칙이 수립이 되면서 네. 거기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면서 모든 용어가 ESG로 통합이 됐어요. 뭐 네. 책임 투자, 뭐 CSR,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 15년 정도 15, 16년 지나면서 됐군요. 지금 이제 예. 뭐 이제 표면적인 이제 이유를 들면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뭐 이런 환경 오염이 심해지니까 뭐 기후 협약이 활발해지고 뭐 지구를 보호하자 뭐 이런 게 좀 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어떤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뭐 빈부의 격차 이제 뭐 어떤 개발도상국에는 뭐 백신이 지원 잘 안 된다든지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MZ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어떤 선진국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좀 된 게 아니냐. 좀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발도상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정당하게 견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인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압력을 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ESG 이제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건데 그 내면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최근 한 200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 네.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 이 세상을 뭐가 지배했느냐 200년간 그러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결합을 해서 잘 와왔던 것 같아요. 네. 균형을 이루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한 10년 전, 20년 전이라고 볼까요? 그 정도부터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자율 경쟁 이런 게 대두되면서 자본주의가 너무 득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균형이 깨지면서 많은 이제 인권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좀 세상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거를 느끼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ESG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어떤 지배력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좀 파워, 뭐 군사력이나 권력, 힘이 지배했다면 그 다음은 머니, 좀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렐러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도덕이라고나 할까 좀 이런 어쨌든 이런 개념이 좀 새로 도입이 되면서 ESG가 좀 들어온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게 이 궁금한 게 ESG 투자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나 이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럼 모렐러티 윤리적인 문제라면 그냥 그렇게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 뭐 그냥 포장만 하는 거죠. 뭐 ESG 위원회에 신설하고 어디 가서 기부 활동 좀 하고 봉사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이죠. 근데 이런 걸로는 살아남지 못해요. 이제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도 기업도 산업도 국가마저도 이제는 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시면 뭐 미투 현상이라든지 뭐 학원 폭력이라든지 어쨌든 뭐 유명 정치인이나 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이제 모럴에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뭐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기업이나 국가에도 이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케이스예요. 쌍용양해라는 시멘트 기업 잘 아시죠? 예. 쌍용 이름은 CN으로 바뀌었는데 그 쌍용이 원래는 시멘트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소속로에다가 시멘트를 넣고 그러니까 석회석이죠. 석회석을 넣고 유연탄을 떼가지고 2000도로 가열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이 되는데 석탄을 떼니까.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석탄을 줄이고 폐타이어를 넣기 시작했어요. 폐타이어를 넣으면 일단은 이제 연료비 줄어들죠. 유독가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2000도로 가열을 하니까 그건 괜찮고요.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 플라스틱까지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중이 3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은 친환경 기업이 된 거죠. 탄소 배출권이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태우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탄소 배출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PBR이 2.5배예요. 우리나라 평균의 2.5배고요. PR도 20배. 근데 우리나라 시멘트 평균은 PR 뭐 한 8배, PBR 0.8이거든요. 이 쌍용만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친환경 기업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게 진짜 ESG 투자해서 수익도 나고 또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ESG 경영입니다. 그럼 ESG 투자의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그 ESG 잘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못하는 기업을 투자를 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그 스크리닝 방식인데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 말씀하신 그 네거티브 방식, 나쁜 걸 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이제 좋은 기업일 거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미 주가가 좀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초과 수익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것보다는
ESG가 좀 취약하거나 음. 아니면 의지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기업들, 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잘 모르는 기업들 음.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서 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좀 음.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음. 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오케이 하면 그 기업 주식을 저희가 사고요. 음. 그 기업을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컨설팅해주고 뭐 자금 조달도 해줄 수 있고 네. 뭐 M&A를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반 성장하는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노하면 저희는 안 삽니다. 예, 안 사고 뭐 주식 절대로 안 삽니다.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네요. 그 하시는 방법은 보이콧도 하면서 또 잘하는 기업은 또 투자하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ESG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 예. 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ISS, 그레스 루이스 뭐 이런 예, 의결권 자문기관이 뭐 이렇게 자문도 예, 해주고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유엔의 그 글로벌 컴팩트에 나온 10대 원칙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게 지표가 지금 600개 정도 된대요. 음. 근데 그게 글로벌 이제 기준을 보면 예를 들면 뭐 그냥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그냥 왕창 감점을 한다든지 네. 여성 임원이 없어 그럼 왕창 감점 이런 식이 많아가지고 이걸 정확히 다 반영시켜서 그 등급을 믿을 수가 없어요. 평가 지표가 너무 다양하고 또 그 평가 방식이나 가중치 이런 걸 공개를 안 해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자체 평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 좀 툴을 만드시려는 좀 거군요. 많이 예. 좀 자문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좀 논문도 조금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더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다. 그냥 PBR이나 PBR이 극도로 낮은 기업들을 보면 거의 100% ESG예요. 대부분. 뭔가 세 가지에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그냥 저평가된 기업 위주로 서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가 취약한지를 이제 발라내서 환경이 취약한 건지 뭐 사회적으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우리가 좀 한 달 정도 작업 들어가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한번 회사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채원식 ESG 투자에서 살짝 맛을 보여주셨는데 예. 이채원식 ESG 투자 철학을 좀 딱 엑기스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생. 동반 성장 음. 이 가장 큰 키워드고요. 정운찬 전 총리가 말씀하시는 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반드시 그 기업에 의지나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평가돼야 돼요 기업이. 일단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이유가 ESG가 취약해서 저평가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기업이 그거를 바꿀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업에만 이제 투자하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원칙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평가돼서 이렇게 그 개선시켜 가지고 뭐 주가도 올리고 이럴 목표가 있으실 텐데 예.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 정도 뭐 이런 것도 감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저희는 어쨌든 뭐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투자한 원금의 한 2배 이상 수익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통상적인 투자를 해도 그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데 꽤 높은 수익률 좀 기대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감으로. 그렇죠. 예. 뭐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한다면 이제 그 정도 성과가 나는 거고 또 다양한 종목을 투자하니까 종목마다 성과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좀 활동을 하시게 되나요? 뭐 컨설팅도 하고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ESG 쪽에 이제 전문가 음. 또 영입을 하고 교수분들도 좀 자문하고 법률 자문해서 이제 시스템은 이제 인프라는 갖춰놓은 상태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서칭을 해서 이제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그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서 이게 뭐 레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접촉을 한다든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ESG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거를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은 저희가 이제 주식 일단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절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 실질적으로 그 기업한테 이제 컨설팅 해주고 자문을 계속 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2, 3년. 그러고 나서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는 이제 엑시트를 하고 나옵니다. 팔고 나오게 되면은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행복한 음. 뭐 주주나 대기업 뭐 모든 시장 참여자, 음. 소액 주주들도 뭐 제값을 찾아가는 거니까 저평가된 기업이. 음. 그러면 저희 이제 목표가 달성되는 음.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이채원 의장님의 그런 좀 스크리닝에 걸리는 기업들은 예. 한 어느 정도 돼요? 이게 한 뭐 수십 종목 정도는 됩니다. 지금 현재로 당장 꽤 있네요, 그러니까. 예, 예. 꽤 있습니다. 예. 꽤 있고 저희가 이게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차피 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론칭한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데 한 1, 2년 걸릴 것 같아요. 예, 하나하나 공략을 해서 예, 투자를 하고 기업도 설득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들하고 만나보면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좀 꺼려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차만별입니다. 예. 아주 반기는 기업도 있고요. 예. 정말 좋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오히려 꺼려하는 기업도 있고. 근데 다 이유들이 있겠죠. 뭐 주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뭐 기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가 불러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돈 잘 버는데 왜 이런 기업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소통할 필요가 없는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아예 뭐 안 만나주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예.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는 뭐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에만 투자하고 우리는 뭐 절대적인 착한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예, 기업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항상 동반자, 친구가 돼줄 수 있는 그런 행동주의라서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채원식 ESG 투자에 동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유사 기업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은 뭐 원재료만 좀 바꿔도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을 거고, 뭐 본질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뭐 태생적으로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 그걸 잘 판별을 하셔서 어쨌든 이 기업은 이것만 바꿔도 정말 좋아질 것 같다라는 뭐 재료를 예를 들면 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재료를 쓰다가 친환경 재료만 쓰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시장이 원하는 게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실제 투자를 하시면은 공시도 하게 되고 예, 아무래도 5% 이상 취득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공시를 안 할 생각. 그래요? 예. 그러면 약간 투자에 동승할 방법이 약간 없어 보이기도 하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채원 의장님이 하고 있는 라이프 자산운용이 어떤 활동을 보이는지 좀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좀 방법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치 투자의 대가인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님과 함께 ESG 투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ESG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좀 인류의 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좀 자정행위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 이렇게 뭐 불평등이라든지 인권이나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뭐 다들 뭐 공멸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생소하지만 ESG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